20페이지에요. 법령의 목적이죠. 이 목적의 효력 요건은 확정성, 가능성, 그리고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때 당의 법령회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먼저 확정성. 이 확정성의 의미는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확정될 수 있을 것.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할 수 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면 돼요. 따라서 행위 당시에는 그 목적이나 대금이 목적물이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매매 계약이라도 이행기에 갔을 때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을 그 행위 당시에, 즉 매매 계약 당시에 이미 다 정해놨다면 그때는 확정할 수가 있죠.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21페이지죠. 확정. 따라서 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무효가 되겠죠. 무효인 법령이다. 무효행위가 되겠죠. 따라서 무효행위니까 권리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가능성이요. 실현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실현 가능성이란 것은 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때 첫 번째, 실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겠죠.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으로 합니다. 사회 관념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회 관념, 사회 통념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의미에서 객관적이다 이렇게 해서 객관서라 그래요. 객관서 입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판단 시점은 판단 시점, 시기는요. 당의 법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여기에 우리는 이걸 공부하면서요.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다. 자, 이 부분은요. 실현 가능성 유무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효력 요건, 존재 여부의 판단 시기는 전부 법령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즉 확정할 수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지도 역시 행위 당시를 가지고 판단하고 실현 가능한지 실현 불가능한지 판단한 시점도 법령이 당시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자, 이것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행위 당시에부터, 즉 행위할 때부터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뭐라 하냐면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이 원시적 불능이 있을 때 무효인 행위가 됩니다. 이렇게.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행위 당시에는 실현 가능했으나 당의 법령이 하고 난 이후에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후발적 불능이라고 해요. 따라서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겠죠. 그래서 유효가 되겠죠. 원시적 불능일 때 무효라고 했으니까 후발적 불능일 때는 무효라고 하면 안 되니까 유효입니다.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이게 가장 또 이것도 역시 공식입니다. 공식. 이렇게요.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 어디든 간에 무효예요.
즉 법령이 당시에 행위 당시에 실현 가능할 수 없다. 그러면 무효예요. 후발적 불능이 되는 무효가 아니다. 유효다. 유효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민법 총칙에서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 후발적 불능이면 유효. 이렇게요. 자, 그런데 계약법으로 가면 여기에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에 각각 내용이 추가됩니다. 원시적 불능에서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이때 계약은 그 원시적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 상대방은 몰랐고 뭔데 과실 없다. 근데 그 상대방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거래한 상대방한테 손해가 생겼다고 하면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잘못한 사람 있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은 최소한 그 과실로 인한 책임을 상대방, 선의무과실인 상대방한테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일 때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민법 535조에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이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당연히 계약은 무효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잘못이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계약법에서는. 자, 후발적 불능일 때 계약은 유효이지만 어느 일방의 이행이 실현 불가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채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는 이 후발적 불능에 만약에 그 불능이 된 채무를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해결을 달리합니다. 계약법에서는. 자, 여기에 만약에 잘못이 있다. 귀책이죠. 즉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무 불이행 책임. 이행 불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행 불능에 대한 책임. 즉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이죠. 손해배상을 줄여서 손배 책임이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채무자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채무자의 잘못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후발적 불능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때는 우리 민법에서는 손실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까? 위험 부담의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논의가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 불이행의 문제 혹은 위험 부담 문제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것은 채무자에게 후발적 불능을 일으킨 데 책임이 있느냐, 책임이 없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 이것은 이 부분은요 계약법에서 우리가 상세하게 배웁니다. 그 뒤에를 밀어놓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논리 구조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을 익혀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3번 이것을 여러분이 익히시는 겁니다. 원시적 불능일 때 당해 법령에는 무효다. 그런데 그 법령이라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에서 원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계약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 이걸 535조에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말로 이렇게 만들어놨다. 또 후발적 불능일 때는 당해 법령에는 유효다. 그러나 그 불능이 후발적 불능이 채무자에게 잘못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면 채무 불이행에서의 이행 불능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뭐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 잘못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위험 부담의 문제로 다루게 된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것이 22페이지 오면 양갈로 3번 불능의 효과 해가지고 정리해놨죠. 거기에 보시면 원시적 불능의 경우 여기는 원칙적 일부 불능, 저불능 아주 상세히 설명했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제가 교과 쓸 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쓰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뿐이고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이런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반드시 익혀둡니다. 이 부분은 공식처럼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가 이제 적법성이죠. 당의 법령의 목적이 적법해야 한다. 자, 이 적법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 목적이 대한민국의 법 규정에 적합한 목적일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적법성이라는 것이. 적법. 적합한 법 규정. 뭐가? 목적이. 법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민법을 다시 법 규정을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리해놨어요. 23페이지 이하이죠. 정리하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법 규정은 우리나라가 성문법 국가라 그래요. 즉 먼저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제정한 다음에 그 법 규정을 가지고 우리 사회 현상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면 만들어 놓은 법 규정에 따라서 즉 문장으로 제1조 뭐라고 쓰고 제2조, 제3조, 제4조 이렇게 쭉 법 조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회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성문법 국가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 규정을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죠. 그 만들어 놓은 법 규정을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즉 어떤 성격을 가지고 두 가지의 형태로 그 법 규정을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즉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규정 내용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강행법규로 해석합니다. 강행법규라고 해석해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강행법규, 그 법규정 이름을 강제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할 내용에 들어있다. 법규정이 강제적으로 이 법규정대로 실행돼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이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이 규정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당사자가 약정을 했다. 위반되는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약정 효과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인정해 줄 수 없죠. 당사자 원하는 대로 효과를 줄 수 없죠. 이게 바로 무효다는 것이죠. 권리가, 의무가 안 생긴다. 당사자한테 권리 안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도 있겠죠. 성격상. 그래서 우리는 임의법규라고 합니다. 임의적이다. 즉 거래 당사자가 우리 민법에 또는 특별법에 기타 법 규정에 임의 법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 규정에 따라서 해도 좋고 이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통해서 당사자끼리 정해서 해도 무방하다라는 규정이 바로 임의 법규예요. 왜냐하면 이 임의 법규는 반드시 강제적으로 이 규정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왜?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내용이란 거죠. 그러니까 사회 질서 관계 없으니까 뭐예요? 사적 자치, 개인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개인이 알아서 하는데 만약에 이 내용에 관한 합의가 당사자 별도로 합의 안 했다면 그때는 보충적으로 이러한 임의법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해 주겠다라고 미리 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면 여기에 반한 약정을 했다라고 하면 이 약정은 유효한 약정이다.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임의법규는 당사자에게 임의적으로 다른 내용으로 정해도 좋다라는 게 허용되어 있는 규정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위반한 내용으로 약정을 하더라도 약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권리가 여기는 생기죠. 인정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게 이제 강행법규. 그래서 결국은 적법성의 의미는 여기에 이 법규정은 뭐예요? 강행법규정이죠. 강행법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임의법규에는 위반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우리 법의 적법성에 관한. 그러면 강행법규인지 임의법규는 뭐로 해석하는 거죠? 결국은 그래 이거죠. 그 법규정의 내용이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해라.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유지할 때 필요한 그러한 법규정이냐 아니면 사회 질서 관계 없는 법규정이냐에 따라서 그 법규정을 해석해서 그 법규정을 위반한다는 행위는 효력을 줄 거냐 말 거냐 정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페이지 보면 강행법규 종류해가지고 예를 들어 게 있죠. 능력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또 소멸시효제도라든지 또 물권법에 있는 대부분의 규정이라든지 경제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든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질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강행법규다. 이걸 위반하는 약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개념적으로. 요거는 학자들이 또 우리 판례가 우리가 이 강행법규를 조금 더 상세하게 본 거죠. 강행법규. 자, 강행법규를 강행규정해도 무방합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을 다시 그 내용에 따라서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이렇게 다시 분류했어요. 효력규정. 반드시 이 규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반드시 지켜라. 이 규정을 위반하면 효력을 부정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돼요. 여기에 반환 약정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유효 둘 수 없어요. 무효행위가 돼요. 여기 따라서 권리 의무 안 생겨요. 그러나 단속 규정이 이게 독특한 제도입니다. 단속 규정. 이 단속 규정은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단속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속 규정을 둔 취지가 뭐예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뜻이죠. 처벌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했으면 이 단속 규정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처벌한 당사자는 처벌됐지만 행위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당사자와 거래한 약정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약정의 효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즉 단속 규정에 위반된 약정을 한 경우 이럴 때 약정한 당사자는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거죠. 그런데 행위 당사자는 처벌, 제재를 가했지만 이 약정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약정은 민법적으로 또는 사법상으로는 무효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사자 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한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판례입니다. 중요한 판례예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자, 판례. 단속 규정을 위반한 내용의 경우 이 위반된 약정을 한 사람은 처벌하지만 민법상 그 효력은 행위의 효력은 유효로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과연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1년간 또는 2년간 몇 년간 공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 규정을 이거 단속 규정이네라고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판례를 통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은 단속 법규에 해당된다고 해석해서 당사자는 처벌하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한 행위라고 인정하자. 이렇게 해석한 그 규정들을 우리가 숙지해 둬야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공부를 좀 별도로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단속 규정. 우리 교재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 가면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4번에요. 단속법규인지 단속규정인지 또 효력법규, 효력규정인지 문제된 것들 해가지고 정리해놨죠.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서 단속법규에 해당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봐두시고 암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자주 보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기업, 무허가, 무신고, 무검사 이런 건 전부 다 이게 가태료를 처분한다든가 과징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해요. 영업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처벌하고 단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위반돼서 거래한 행위 있죠. 거래 행위는 유효한 거래 행위란 거예요. 그래서 기억, 이것도 역시 단속법규의 성격이다. 니은, 중간행위 등기를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련되는 규정. 이것도 역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는 중간생략 등기 금지 규정의 성질은 단속법규다 하는 뜻이에요. 또 리얼, 구주택건설촉진법. 이거 현행 주택법에 있습니다. 현행 주택법상에 국민주택 전매 금지 규정이 있어요. 이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법규로 해석한다. 또 미엄,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관련 규정, 옛날 거죠. 이것도 역시 이거 위반해서 더 많이 대출해주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상호신용금고를 그 당시에. 그런데 빌려준 행위는 어떻게? 대출한 행위는 유효한 거죠.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로 이게 단속법규는 주로 우리 판례가 보면 경찰행정, 주로 행정법에서 질서행정에 관계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경찰행정,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죠. 또 뭐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행정법상의 규정들이 대부분 다 단속법규에 성질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가면 탈법행위 있죠? 이 탈법행위는 개념을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탈법행위. 탈법행위는 적법성 안에서 문제인데요. 적법성 안에서 탈법행위란 것은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간접적으로. 예컨대 강행법규를 직접 위반하면 뭐예요? 위법행위죠. 곧바로 위법행위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판례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옛날 국유재산법이 있었어요. 국유재산법. 거기에 보면 국가재산, 국유재산을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겠죠. 공무원이 있겠죠. 국유재산 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기 명의로 그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법에, 그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관리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자기의 명의로 재산권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등기를 못하게 금지해 놓은 규정의 취지는 뭐예요? 결국은 그 국유재산에 국민 개인에게 불하하는 내용의 취지의 국가 행정 작용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아는 사람이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 자기도 국민이니까 자기 명의로 그러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놔버리면 되냐 이 말이죠. 그렇게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국유재산법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 규정에 보니까 자기 명의로 국유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 명의가 아니라 자기 동생 명의로 아니면 자기 부인 명의로 아니면 자기 자식 명의로 아니면 자기
아버지 부모님 명의로 당의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돈을 많이 남겼죠, 이문을. 자,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이 말이죠. 이게 뭐예요?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 명의로 취득한 건 아니지만 타인의 이름, 가족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국유재산을 취득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간접적 위반이란 거예요. 그 행위가 뭐다? 바로 탈법행위라고 한다 이 말이죠. 탈법행위를 한다. 그럼 탈법행위한 이 위법행위, 행위의 효과는 뭐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가행법규를 직접 위반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효인 행위로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효행위, 절대적 무효, 확정적 무효라는 거죠. 따라서 그 국유재산을 자기 동생 명의, 자기 부인 명의, 자기 자신 명의, 자기 부모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면 제3자, 취득한 제3자도 무효가 되겠죠. 따라서 그 재산은 국유재산은 여전히 국가 소유 재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탈법행위라는 뜻입니다. 탈법행위. 그래서 의미를 알아두셔야겠어요. 가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우리는 위반하는 법령행위를 탈법행위라 하고 그 탈법행위 효과는 무효다. 그죠? 탈법행위, 요렇게 한 행위를 탈법행위 하는데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요. 확정적이다. 대표적인 게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사무에 종사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25페이지에 거기에 가운데 줄에 우리 표현 넣어놨죠. 가행규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의 효력 해가지고 옛날 국유재산법상의 내용을 정리해놨죠.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무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자기 명의로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규정을 위반해서 자기 동생 명의로 또는 자기 부인 명의로 당의 국유재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에 그것을 제3자한테 처분했다. 이러면 그 탈법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 명의로 또는 동생 명의로 갖춘 그 등기도 무효이고 그 등기를 기초로 해서 거래한 제3자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그게 우리 판례 태도다. 그죠? 자, 그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일단 목적의 확정성, 실현 가능성, 그리고 적법성 이 세 가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